찾아봤어요. 지금까지 제가 잘생겼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요.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데 잘생겼어. 그 얘기 듣는 순간 갑자기 긴장이 처음에 올 때 솔직히 별 부담 없이 왔거든요. 그냥 맨날 그 서울 안양 고쪽에서만 놀다가 지방에 한번 내려가 보자는 마음으로 왔는데 여기 오신 거 보고 나서 와 잘해야 되는데 생각이 확 들면서 되게 긴장이 됩니다. 저는 원래 뭐 전문 강사는 아니고요. 공부를 좋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배운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전달해 드리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도 사업해서 아시겠지만은 많이 한다고 사업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을 참고하시고, 그러니까 많이들 듣는 강의가 아니고요. 그 강의 내용의 밑바탕을 얘기해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만 하시고 사업하실 때는 이제 본인에서 배우신 대로 사업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저 처음 보죠. 제가 아는 분이 한 3분의 1도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히 이제 소개를 하면은 아까 소개했지만 이제 전 직장에서 2022년까지 이제 면역세포, 누비세포 관련된 일을 했고요. 주로 면역세포를 이용해서 일본으로 가서 면역세포를 암치료를 하는 일을 했고요. 아시겠지만 황우사 사태 이후로 한국에서는 면역치료가 안 돼요, 법적으로. 세포를 배양하는 것 자체가 안 돼서 간혹 이제 중국이나 어디서 배양해서 가져와서 맞기는 하는데 그런 일을 했고요. 2022년인가요? 2년부터 이제 TME를 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의대에서 의사가 되는 건 아니고요. 의학을 공부하는 대학원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공부는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 많이 알수록 더 어렵고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너무 많이 깊게 많이 알면요 사업하기 힘드세요.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강의보다 자기소개가 제일 어렵더라고요. 소개는 간단히 하고요. 오늘 본격적으로 강의를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시간도 많지 않으니까. 항상 이제 사업하시고 상담하시고 할 때 드는 게 의사가 하는 말, 약하고 PM하고 많이 비교하시잖아요. 원래 약하고 PM 제품을 비교하면 어떤 게 더 좋을까요? 그렇죠? PM 하시는 분 당연히 PM 좋다고 하시죠? 근데 아직도 약이 최고라고 믿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렇게 된 이유는 제약회사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제약회사도 잠깐 있었지만은 제약회사의 엄청난 로비와 광고 때문에 그렇죠. 제약회사 광고를 끊으면은 우리나라 전 세계 광고 시장이 3분의 1을 주면 돼요. 그 정도로 그 광고 때문에 그렇고요. 약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제약회사일 때 영업사원 지침 중에 저런 게 있어요. 조력을 팔라 그런 게 있거든요. 이거 안 먹으면은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 죽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먹어도 죽을 수 있고 안 먹어도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는 내용인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되게 무서워하시죠. 뭐 혈압약이나 고지혈증약 같은 거 의사 그러잖아요. 그거 안 드시면은 갖다 속 쓰러질 수도 있다. 근데 먹어도 속 쓰러질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안 먹으면은 쓰러질 수 있다 얘기 많이 하고요. 비교를 하자면은 약은 다 100% 화학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제약회사 가면은 약사 의사 한 명도 없어요. 다 화학과 출신만 있어요. 왜요? 석탄석유에 뽑은 화학 물질 갖고 화학적으로 만드는 게 약이기 때문에 뭐 약사나 의사는 어떤 병에 어떤 약을 줘야 된다는 걸 배우는 거지 약을 만드는 과정을 배우는 건 아니고요. PM 제품은 천연으로 만들죠.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의사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화학적으로 만든 비타민이나 천연 비타민이나 똑같다. 효과가 똑같다고 해요. 똑같을까요? 똑같아요. 왜냐면은 화학적으로 똑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반응이 똑같아요. 근데 그걸 지속적으로 먹었을 때 나중에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큰 예로 요거가 있는데요. 에탄올이고 참이슬이나 소주에도 에탄올이 들어있습니다. 저 에탄올은 소주에 든 에탄올은 쌀을 발효해서 만든 에탄올이고요. 이거는 공업용 에탄올로 석탄 속에서 빼는 에탄올이에요. 저 이제 학교에 가면 처음에 신입생 됐을 때 선배들이 놀리는 게 뭐예요? 에탄올에다가 한 10방울 정도 넣고 물을 소주잔에 넣고 설탕을 약간 넣어요. 그래서 한 잔을 줘요.
거의 소주마트가 똑같거든요. 똑같은 알코올 냄새 나고 똑같이 먹으면 취합니다. 왜냐면 성분이 똑같기 때문에 결과가 똑같아요. 근데 소주는 한 병을 다 먹어도 죽진 않잖아요. 네. 근데 저거는 한 병 다 먹으면은 죽어요.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만든 거랑 천연으로 만든 거랑 효과가 같을 수는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먹을 때 우리 몸에 상당히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효과만 보면 똑같으니까 화학적으로 만들거나 천연으로 만들거나 효과는 비슷할 수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먹을 때는 상당히 다를 수 있다는 거고요. 약은 대부분 못하게 합니다. 혈압약은 심장이 빨리 못 뛰게 하는 거고요. 당뇨약은 췌장에서 인슐린 억지로 많이 만들거나 포도당이 합성이 못 되게 만드는 거고요. 두통약은 어떻게 해요? 신경을 끊어서 통증을 못 느끼게 하는 거고, 위장약은 2, 3일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은 대부분 못 나오게 하고 못하게 해서 만든 게 약이고요. 피임제품은 잘하게 하는 거예요. 혈액순환 잘하게 하고 세포를 활성화하고 뭐가 잘 되게 하는 게 피임제품입니다. 당장 급한 거는 못하게 해서 통증을 없애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생각하면은 잘하게 해야지 부작용이 없거든요. 그리고 약은 단기간 섭취해야 돼요. 약은 독이거든요. 화학적으로는 독이에요. 화학적으로는 약이나 농약이나 성분이 똑같아요. 농약은 강하게 해서 죽이는 거, 벌레를 죽이는 거지만은 우리가 먹는 약은 약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부작용을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은 독으로서 독을 죽이는 거기 때문에 단기간 먹는 거고, 그러려고 개발을 했어요. 처음에 개발한 사람들도 원래는 급성 혈압이 높은 사람, 급성으로 혈압이 180, 200 올라가니까 안 떨어진 사람에서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먹으러 개발한 건 아니에요. 근데 PM은 장기적으로 섭취해요. 한두 달 먹고 좋아졌니 안 좋아졌니 이런 건 아니고요. 약은 증상을 해결해요. 빠르게 증상. 근데 PM 제품은 느리게 해요. 하지만 원인을 제거해요. 그러니까 10년, 20년에 걸쳐서 생긴 질병들, 특히 대사질환 질병을 한두 달 먹고 좋아질 수는 없다. 약은 증상은 수치는 낮출 수 있지만은 원인은 절대 해결하지 못한다. 하지만 우리는 느리지만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고요. 약에 대한 동영상 잠깐 보실 건데요. 안녕하십니까.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의 백현입니다. 구성하시다가 갑자기 맞아요. 그 관심만 가지면 금방 찾을 수 있는데 잘 모르는 만들리죠. 오늘 이 책을 꼭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가졌어요. 처막 연쇄고 말 그대로 약이 약을 쓰는 처막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건데요. 제가 좀 이해가 쉬우시라고 그림을 하나 가져왔어요. 예시를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진통제가 비스테로이드성 수용진통제. 색깔 많이 크게 나왔고. 그렇지만 나이가 좀 있으시고 질환이 있고 고생하거나 같이 주의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약이 혈압을 또 자극해요. 이 환자 같은 경우도 관절염으로 A라는 병원에서 이제 엔세이드를 처방받아서 먹다 보니까 혈압이 올라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내 평소 혈압이랑 달라. 나이가 들었나 보다 이러면서 나이가 들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다른 병원을 갑니다. B라는 병원을 가가지고 내가 혈압이 조절이 안 된다. 그 의사는 또 그래요? 이러면서 혈압약을 또 추가해서
보셨다시피 약을 부른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만약에 콩팥이 납니다. 근데 콩팥 전문 의사들은 콩팥 수치를 높이는 데만 의의가 있지 다른 건 신경을 안 써요. 예를 들어서 콩팥이 나빠지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근데 혈압약을 먹으면 콩팥이 단대로 나빠져요. 그러니까 내과 가면은 혈압약 먹으라고, 이제 콩팥 내과 가면은 혈압약 대식든 먹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자기 과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처방하는 것도 또 병원도 가능하면 한 병원을 꾸준히 다니셔야지 처방 연세가 안 일어나는데 그냥 왔다 갔다 하시면은 이거 먹고 이거 먹고 하여튼 약을 많이 먹으면 나빠지는 게 간하고 그 위장은 무조건 나빠집니다. 저도 이제 가끔은 자주 그 처방전을 받아보는데 대부분 약 드시는 분들 다 위장약을 다 드시더라고요. 위장약 드시면은 대부분 위가 나빠서 위험약을 계속 드시면은 100% 역류성 식도염이 옵니다. 그리고 또 위장약 먹고 반복되시더라고요. 이게 약에 의한 것이고요. 약을 드시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이제 그 비타민과 미네랄을 상당히 많이 쓰게 돼요. 그리고 흡수도 방해하게 돼요. 그래서 약 드시는데 나 이런 약 먹으니까 PM 주스는 나중에 먹게 이러신 분들 계시거든요. 약 드시면 무조건 드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 몸에서 더 많은 영양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처럼 뭐 이런 내용은 찾아보시면 거기 나와요. 그래서 정리를 했을 뿐이고 약은 드실수록 어떻게 해요? 더 많은 그 영양소, 이 PM 주스를 드셔야 된다는 거고요. 이 부분을 제가 고심해서 넣을까 말까 하다가 넣었는데요. 그 영양소의 생화학적 반응인데요. 어떻게 보면 PM 주스를 왜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어려운 내용을 잊어보시고 간단한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삶과 죽음의 생화학적 의미인데 죽음이라는 거는 생화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보면은 세포에서 에너지를 못 만드는 상태를 죽음이라고 해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또는 암이나 여러 가지 질병을 해서 심장에서 세포가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면 심장이 뛰지 않습니다. 그걸 죽음이라고 하고요. 뇌에 있는 세포에서 에너지를 못 만들면은 뇌가 정지되죠. 그래서 뇌세 상태라고 하죠. 암이 아무리 말기가 돼도 암은 사람을 절대 죽이지 못해요. 그 암 세포에 의해서 다른 장기들이 영향을 미쳐서 에너지를 못 만들게 되는 거지 암 세포가 자체로 사람을 죽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암도 대사 질병이라고 암 세포를 같이 가야 된다 하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암 세포는 1cm가 자라는데 10년 정도 걸려요. 근데 그걸 검사하고 진단하면서 뜯어내잖아요. 그 순간 얘는 1년에 10cm가 자랍니다. 그러니까 암 세포는 안 건드리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의사들이 보시죠. 수술하면은 오래 살 것처럼. 근데 평균적으로 보면은 수술을 하거나 안 하거나 생존기간은 거의 똑같다는 결과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수술하거나 이 약을 먹으면 살 수도 있어라는 희망을 주죠. 근데 가족들은 그 희망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수술을 하게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어요. 음식을 먹으면 어디로 가죠? 위화장으로 갑니다. 위화장에서 소화하고 분해를 합니다. 그리고 간으로 가서 해독을 하고 합성하고 저장을 해요. 우리가 먹은 음식, 특히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간에서 무조건 합성해서 저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다이어트를 하거나 해독을 하실 때는 탄수화물 드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해독을 하거나 뭘 하다가도 탄수화물이 들어오면요 간에서는 무조건 소화 분해 합성부터 합니다. 왜? 우리 몸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수만 년 동안 사람이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해독보다 중요한 거는 자기 먹을 음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간에서는 해독과 합성을 하고 그 다음에 혈관을 통해서 이동을 합니다. 어디로 이동해요? 우리 온몸에 세포로 이동을 하게 돼요. 왜요? 세포에서 에너지를 만들어요.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요즘에 미토콘드리아 말이 예전에 안 나오는데 요즘에는 TV나 광고에서도 막 나오더라고요. 미토콘드리아 활성화, 미토콘드리아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에너지를 만들 때는 반드시 찌꺼기가 나옵니다. 에너지 만들 때 무조건 찌꺼기가 나와요. 우리가 연탄을 떼고 연탄재가 나오고요. 석유를 때도 그릇 같은 게 생기듯이 항상 찌꺼기가 나오고요.
이런 게 이제 우리 몸속의 미토콘드리아에서 세포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일이고요. 에너지를 만든다는 건 살아있다는 거고 에너지를 못 만들면 죽었다는 뜻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이런 대사관을 갖추는데 PM 제품이 좋은 이유는 흡수율이 높고 전달률이 높고 세포 이용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요즘에 광고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최근 들어서 이제 비타민이나 영양제 광고 같은 뭐예요? 활성 비타민, 리포전 비타민 그런 거 광고하잖아요. 그게 흡수율을 높이는 그 방법이거든요. 근데 PM은 이미 옛날부터 흡수를 높여놨잖아요. 지금은 흡수율이 아니라 세포 이용률. 흡수도 중요하지만은 세포로 가서 세포에서 잘 쓰여야 된다는 거죠. 이게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PMN 회사가 대단하다는 게 이런 것을 다 한 발, 두 발 앞서간다는 거예요. 아마 한 몇 년 지나면은 일반 광고에서도 저런 세포 이용률이 높은 걸 먹어야 된다는 광고가 나올 거예요. 몇 년 후에는. 그래서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상당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미토콘드리아 하는 일은 에너지를 생산하고 세포를 죽이고 호르몬을 합성하고 염증도 조절해요.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에서 이 세포가 시들시들하면은 빨리 죽이고 빨리 다시 재생하기 좋기 때문에 그런 조절을 하는데 가장 큰 역할이 에너지를 만드는 발전소 역할을 해요. 에너지를 만들고 활성산소가 나오죠. 에너지를 만들면 항상 독소가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중요한데 이 세포 안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작게는 3개, 많게는 2,000개 정도가 들어있어요. 미토콘드리아가. 세포 1개예요. 보이지 않는 세포 1개예요. 그러니까 어떤 세포에는 3개 들어있고 어떤 세포에는 2,000개가 들어있어요. 왜 그럴까요?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야 될 곳, 끊임없이 만들어야 될 곳은 많이 들어있고요. 적게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는 곳은 적게 들어있겠죠? 쉽게 해서 뇌나 심장은 365일 죽을 때까지 계속 움직여야 되잖아요. 거기는 미토콘드리아가 상당히 많이 들어있고요. 피부나 손톱, 발꿈치 이런 데는 에너지 많이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미토콘드리아가 적게 들어있어요. 보통 세포수가 30조에서 60조 개라고 그래요. 근데 미토콘드리아는 1경계 이상이라고 해요. 엄청나게 많은 게 들어있고요. 세포수가 몇 개인지 아시는 분? 100쪽에. 네? 100조개요? 60쪽에. 60쪽에.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세본 사람이 없어요. 60쪽에는 100쪽에는 셀 수 있을까요? 하나, 둘, 셋, 60조 세려면 죽을 때까지 세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대략적으로 그럴 정도 될 거라 예상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람의 세포수는 거의 비슷해요. 나이가 먹어서 뚱뚱해지면 세포수가 늘어날까요? 세포수는 안 늘어나요. 세포의 크기가 늘어나서 뚱뚱해지는 거고요. 근육도 근육세포의 크기가 커지는 거지 세포수가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서 하는 곳, 무조건 가장 많은 곳이 어디냐면은 심장, 뇌, 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곳 세 곳 찾으려면 심장, 뇌, 간이라는 거죠. 이게 미토콘드리아,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 때 하는 사이클인데요. 영양학을 배워도 이런 사이클이 나오고요. 의대 가도 다 나오는데 이런 사이클이 막 수백 개가 돼요.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아실 필요도 없고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아시면 돼요. 여기 팻, 카보레이트, 프로틴, 그러니까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인데 저게 세포로 들어가서 에너지 만들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첫 번째 필요한 게 비타민 B1, B2, B3, B5 그리고 중간 과정에서 필요한 게 B3, 마그네슘, 아르기닌 마지막으로 필요한 게 코엔자임 Q10하고 산소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코엔자임 Q10이 없으면 마지막에 에너지를 낼 때 불꽃을 못 펴는 거예요. 태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지방산을 태울 때는 반드시 산화지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몸이 피곤하다, 힘들다, 에너지가 부족하다 할 때는 이 영양소가 반드시 있어야지 세포 안에서 에너지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야지 피곤하지도 않고 건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사이클이란 이런 사이클만 잘 돌아가면은 최소한 150세까지 살 수 있다고 그래요. 하버드대에서. 이런 사이클이 잘 돌아가려면은 이런 영양소를 충분히 먹어주고 그 먹은 영양소가 세포까지 전달을 돼야 되잖아요. 이게 혈액순환이 잘 되고 이런 영양소를 충분히 먹어주면은
150살까지는 무난하게 하신대요. 150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먹을 동안 이제 할 수 있는 머니를 준비하시겠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선정이 되면 모든 질병이 원인이 되고요. 최근에 나온 논문에는 당뇨도 미토콘드리아 활성화로 해결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3종 세트만 열심히 먹었는데도 당뇨가 조였다는 분 계시잖아요. 그 미토콘드리아가 활성화돼서 그렇고요. 미토콘드리아 기능 활성화로 치매 치료 가능성이 보입니다.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는 뇌에서 에너지가 잘 못 만들어서 치매가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너지를 잘 만들게 해주는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시키면은 치매도 가능성이 높였고요. 나이 먹어서 적게 먹어도 운동을 살이 안 빠지는 거 뭐예요? 미토콘드리아 기능 이상입니다. 먹은 거를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써야지 남는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미토콘드리아가 활성화 안 되시면 적게 먹어도 미토콘드리아에서 사용하지 않고 자꾸 저장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이상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미토콘드리아 관련 질병이 알츠하이머나 파킨슨, 암 전이도 미토콘드리아 이상으로 발생한다고 되어 있고요. 많은 대사 질환이 대부분 미토콘드리아가 이상해서 기능이 저하해서 활성도가 떨어져서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론상을 이렇게 해결해주면 돼요. 근데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겠죠. 그래서 기본 3종이랑 아까 말한 코엔자임 Q10 그리고 하나지수를 먹으면 미노겔을 드시면 미토콘드리아 활성화에 상당히 좋다는 거고요. 그래서 반대로 제시추는 뭐예요? 이제 에너지를 만들고 나면은 활성산소가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활성산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항산화 제품을 꼭 드셔야 되고요. 이렇게 드시면 기본을 드시는 거예요. 기본. 특히 40세 이상 되신 분들은 기본을 드셔야 돼요. 제품을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할 건 아니고요. 기본적인 설명이 아니라 왜 제품 먹었을 때 이런 반응이 오는지 그런 거 설명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액티바이저에 이렇게 들어있대요. 비타민 B군하고 추출물이 들어있거든요. 비타민 C랑. 저도 맨 처음에 이거 봤을 때 이 추출물이 왜 들어있을까 많이 고민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알약 같은 거 보면은 비타민 B가 몇 그램 들었고 비타민 C가 몇 그램 들었고 써있어요. 대부분 화학적으로 이렇게 만들면 돼요. 근데 이런 추출물이 왜 들어있냐가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액티바이저 드시면은 늘 물어보시는 게 이거예요. 얼마나 먹어야 돼? 어떤 사람은 5스푼 먹어라, 깡통에는 3스푼 먹어라, 어떤 사람은 하루에 반통 먹어도 된다, 그러시거든요. 이제 보통 이거는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권장 섭취량은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한 최소량이에요. 그것도 안 먹으면은 병이 올 확률이 높다는 뜻이고요. 적정 섭취량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을 양. 보통 그 권장 섭취량의 2배에서 5배 정도 되고요. 그리고 필요 섭취량은 내가 장수하고 싶다, 또는 질병이 있어 질병을 고치고 싶다 했을 때는 적어도 10배에서 100배 정도 먹으라고 해요. 100배가 되게 많은 거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 비타민C 보통 뭐 1g 먹어라, 뭐 5g 먹어라 막 그러시잖아요. 비타민C. 이 비타민C 5g이면요. 권장 섭취량이 100mg이거든요. 그 50배를 먹는 거예요. 하루에 50배씩 계속 먹는 거예요. 비타민C를. 그 정도는 먹어줘야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ml 이하로 먹을 때는 건강한 사람이 유지하는 정도밖에 안 되고요. 몸이 더 좋아지려면은 적어도 요즘에는 3g 이상 먹으라 하거든요. 3000ml. 그러니까 30배 이상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그 생물 분자학 교수 에버런스 교수가 질병을 줄이는 데 필요한 양과 장소를 줄이기 필요한 양은 같지 않다. 그리고 대부분 비타민 권장량은 장수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래서 권장량보다 건강을 위해서는 더 많이 드셔야 되고요. 장수하려면 좀 더 드셔야 돼요. 근데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거보다 더 많이 드셔야 된다. 근데 드시는 것도 몸 상태에 따라 틀리겠죠? 저 같은 사람이랑 이렇게 작으신 분들이랑 양이 틀려요. 그리고 몸 상태에 따라 틀리고. 인터넷 찾아보시면은 많이 먹으면 부작용이 있다는 얘기 써요. 근데 딱
저도 다음에 이런 게 뜨거든요. 3,000ml 이상 먹으면 유독한 행동. 뭐라 생각해요? 많이 먹으면 간에 안 좋다는구나. 근데 3,000ml면 어느 정도냐면요. 액티바이트 3통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시면 인터넷에 이거 보시면 많이 먹으면 안 되겠다 생각하시는데 3,000ml 액티바이트를 하루에 3통 이상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통밖에 안 네. 먹어요. 3통이면은 한 달이면 90통이잖아요. 한 달에 400만 원씩 되네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보면 나온 거 잘 눌러서 잘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많아요. 뭐 했다, 딱 들어오면 뒤로는 아닌 거죠. 그죠? 근데 좋아서 먹는데 언제까지 먹어야 돼요, 그러세요? 죽을 때까지. 뭐 뇌나 연골 운동은 1년 이상이고요, 주기가요. 나머지 피부 적도 양기는 적어도 6개월 이상은 있어야지 이제 그 세포가 죽고 다시 태어나요. 그러니까 특히 혈액 같은 게 3, 4개월에 한 번씩 적혈구가 죽고 태어나고 하니까 최소한 그 정도를 먹어야 된다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한 번에 다 바뀌는 게 아니고요. 죽고 살아나고 적어도 최소한 2-3번 정도는 지나야지만이 몸이 깨끗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1년 정도는 충분한 양을 드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건강이 올라갔다 싶을 때는 좀 줄여서 적당량을 드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일을 하나 드렸어요. 어떤 예를 들까 그러다가 음식 찌개가 싱겁대요. 그러면 소금을 얼마나 넣어야 될까요? 맛있게. 입에 맞게. 틀리죠. 양이 많으면은 많이 넣어야 되고 조금 넣어야 되고 건더기 양에 따라 틀리고 입맛에 따라 틀리잖아요. 우리가 PMS를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등치가 크냐 작냐 그 사람이 운동을 하고냐 어떤 음식을 잘 먹고 있느냐 안 먹고 있느냐 음식을 더 좋은 걸 먹고 있느냐 나쁜 걸 많이 먹고 있느냐 질병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PM 주스를 드시는 양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 많죠. 1년이나 먹었는데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 좋은 거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충분히 안 드셔서 그래요. 머리 아플 때 타이레놀 드셔보셨죠? 다들 진통제. 내가 1000ml 하나를 먹으면 한 30분에서 1시간 이상 두터워지면 안 아파요. 근데 어느 날 저도 예전에 약국 가서 사 먹었더니 먹어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계속 아파요. 보니까 약국에서 파는 거는 1000ml짜리인데 편의점에서는 500ml짜리밖에 안 되더라고요. 500ml를 먹었으니까 반이라도 안 아프려는데 전혀 좋아지지 않아요. 그 이유는 어떤 효과가 나타나려면 이 정도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이 정도를 못 올라올 경우는 먹으나 안 먹으나 똑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PM 주스도 하루에 액티바이트를 6스푼 정도 먹어야 좋아지는 분인데 5스푼을 먹으면은 효과가 반 정도 되는 게 아니라 한 10%밖에 안 돼요. 왜냐면은 그 액티바이트가 들어가서 먹은 음식을 다 해독하고 끝나요. 그러니까 몸을 좋게 하기 위한 성분으로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먹은 게 다 그날 먹은 음식을 해독하고 분해하고 에너지 만들다 끝나지 좋게 만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스폰서님이 전해준 대로 충분한 양을 드셔보시고 줄이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는 게 적정량이고요. 그래서 양이 적으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일단 충분히 드시고 나서 줄이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고요. 또 많이 질문하시는 게 뭐죠? 빨개졌다고. 외국에서 이거 먹고 빨개진 사람 많아요. 거기에 왜 빨개지냐면은 혈관에 프로스타글라딘이라는 성분의 효소가 있는데 효소 일종이죠. 호르몬의 일종인데 이게 하는 역할이 혈관을 확장하고 통증을 조절하고 염증도 조절하고 열을 내요. 그리고 혈액 응고에도 관여를 해요. 그래서 PM 액티바이트를 먹으면 그렇게 빨개지는 게 정상이에요. 안 빨개지는 게 이상한 거예요. 저는 빨개질까요? 안 빨개질까요? 저는 15스푼까지 한 번에 먹어봤는데 안 빨개져요. 근데 머리는 엄청나게 찌릿찌릿해요. 요즘에 간에도 디드링크 드셨나요? 네. 저 그거 먹고 나니까 작은 양만 먹어도 계속 찌릿찌릿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혈액이 깨끗했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현상이 잘 일어나면은 효소가 활성화돼요. 그 프로스타글라딘이라는 거를 프로스타글라딘이라는 효소가 활성화된 사람은 조금만 먹어도 빨개져요. 그리고 평소에 화학약품 많이 드신 분들, 화학약품 뭐가 있을까요? 약, 가공식품, 화장품
되게 피부에 안 좋거든요. 그리고 샴푸 같은 거. 그 사람들은 반응이 세고요. 혈액순환이 잘 되는 사람도 반응이 셉니다. 그리고 피부에 알러지 반응이 있는 분도 세고요. 술 마시고 빨개지시는 분도 빨개집니다. 술도 알코올을 먹으면 혈관을 확장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럼 빨개지는 거예요. 저는 소주 10병 먹어도 안 빨개져요. 왜냐하면 그 효소가 별로 없나 봐요. 요즘은 10병 못 먹고요. 대학교 때 10병 먹어도 안 빨개지고 멀쩡하게 그냥 걸어다니면 잘 다녀요. 와. 근데 안 빨개진다니까요. 빨개지면 좋은 이유가요. 빨개진 이유 중에 이 표피에 지방이 분해되면서 지방에는 독소가 나와서 그러는데 미국에서는 이런 플러시 현상을 위해서 해독 작용으로 많이 써요. 그래서 빨개지면서 지방이 분해되고 독소가 배출이 돼요. 그래서 콜레스테롤도 증가할 수 있고 피부가 반응이 나거나 간이 반응이 있어서 간 수치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요. 이분이 한 얘기니까 머콜라 박사예요. 제가 만난 적은 없고요. 그래서 빨개지면 되게 좋은 현상이고요. 저 여자분이 한 인터뷰도 있는데 빨간 걸 즐기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비타민 B3 같은 경우는 탈모 방지제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나이 하시는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원앙세포의 산소 영양을 높여서 원앙세포의 건강을 증진한다. 그래서 액티바이즈 먹고 머리털 난다, 머리가 들빠진다 이런 거 많잖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고요. 그렇기 때문에 샴푸에도 이런 거 많이 씁니다. 그리고 스킨케어 제품으로 많이 쓰고 있고요. 우리가 저기도 피부과 전문의 애니 곤잘레스 박사예요.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그분이 얘기했는데 피부톤이 좋아지고 저희 제품 먹고 밝아졌다는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피부톤이 좋아지고 실제로 임상적으로 나온 얘기예요. 스트레스 요도 그치고 히알루론산과 함께 사용하면은 수분 공급 능력과 수분 방어막을 형성한대요. 그래서 이제 TM은 여기 나왔죠. 액티바이즈에다가 넣어서 화장품이 나온 거고요. 또 임상 연구 하나 있는데 마이너스를 많이 먹으면은 LDL 콜레스테롤과 정성지방 감소에 도움되고 동맥경화 조절에 도움되고 플러시 항문은 약물 해독에 도움된대요. 그동안 약을 많이 드신 분들, 가고식품 계속 드시는 분들, 그걸 해독할 때 많이 도움이 돼요. 해독할 때 그 해독이 조금씩 꾸준히 되면은 반응이 알된 거고요. 한 번에 확 나타나면 엄청나게 크게 반응이 오는 거거든요. 왜 반응이 세게 오냐면요. 우리 몸속에 지방이 녹을 때 지방의 독소가 일반 세포보다 한 100배 정도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이 녹으면서 독소가 나오는데 지방이 조금씩 꾸준히 녹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만한 중소지방이 배에 있잖아요. 그게 녹을 때 계속 자극을 주면 열을 주고 자극을 주면 조금씩 나와요. 그러다가 한번 탁 풀어지면요 우르르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TMS를 먹고 막 좋아지다가 짧으면 3개월, 길면 1년 후에 갑자기 막 피곤하고 힘들고 막 난리가 나요. 콜레스테롤이 막 올라오고 그거는 그 묵혀져 있던 중성지방이 풀려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방을 녹이는 데 도움이 돼서 지방이 갑자기 나와서 그런 호전 반응이나 면역 현상이 갑자기 올 수도 있지 않고 어떤 사람은 3개월 만에,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근데 이것도 많이 먹고 나서 5분 만에 빨개진다, 10분 만에 빨개진다. 그런데 수용성인 액티바이즈 흡수는요, 입과 식도에서 흡수가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아요. 점막을 통해서 적신 정도고요. 그리고 위장에서도 흡수가 일부는 되지만 대부분 소화 과정이 있어요. 물론 공복에 먹었을 때 더 빨리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음식을 먹었을 때 그리고 소장에서도 음식이 남아져 있을 때는 30분에서 2시간 정도 소요돼야지 흡수가 돼요. 그리고 대장에서는 더 오래 걸리고요. 네, 흡수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공복이냐, 식사 후에 먹었냐, 어떤 음식을 먹었냐 등에 따라 틀리고요. 물을 양을 많이 먹었냐, 적게 먹냐에 틀리고요. 개인의 건강 상태에 틀리고 물의 온도에 따라도 흡수율이 차이가 납니다. 가장 궁금하신 게 이거죠. 공복에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먹었을 때 얼마나 빨리 흡수되나. 이게 흡수돼서 혈액까지 가는 데 30초 걸린다고요. 뇌까지 1분, 눈까지 3분, 피부에는 5분, 장기까지 가면 좀 걸리고요. 대부분 피부에서 반응이 나니까 5분 정도 안에 반응이 나는 거는 건강하신 편이에요. 근데 한 10분 이상 나는 분들은
분들은 그렇게 가는데 오래 걸리는 거잖아요. 혈액성이 덜 되거나 아니면 양이 적게 드셔서 또는 전날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혈관이 좁아져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반응들은 매일매일 틀릴 수 있어요. 항상 같은 건 아니고. 이것도 많이 물어보세요. 카페인이 들어가는데 카페인 먹으면 잠이 안 오는데 먹지 말라는데 카페인이 이제 아데노신 작용을 차단해서 각성 효과를 졸리지 않게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카페인의 종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카페인은 일반적으로 커피 카페인은 강력한 항산화 제거든요. 카페인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데가 뭐죠? 커피도 많이 들어가고 그거 넣어야 되는데 코코아 그리고 녹차도 많이 들었죠. 코코아가 전 세계에서 3대 항산화 식품인 거 아세요? 네. 그만큼 카페인이 항산화 작용을 되게 잘해요. 건강에 좋아요. 그래서 커피가 몸에 좋다는 논문이 수만 개가 있고요. 몸에 안 좋다는 논문도 수만 개가 있어요. 대세는 뭐 적게 마시면 좋다 이렇게 가고 있죠. 근데 대부분 그런 거 보면 되게 웃기냐면요. 커피를 만드는 회사에서 또는 커피에 관련된 회사에서 후원하는 연구 박사가 만든 논문은 다 커피가 좋다고 나오고요. 그걸 반대하는 데서 후원을 받은 논문은 대부분 안 좋다고 나와요. 왜냐하면 이런 연구 논문을 하나 만들 때 적어도 수억에서 수십억이 들거든요. 절대 박사나 의사들이 개인 돈으로 그 연구 안 해요. 미쳤다고요? 후원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논문을 잘 보시면 돼요. 어떤 뭐가 좋다고 막 의사들이 나오나 박사님들 나와서 제가 발표 같은 거 하잖아요. 그때 뒤에 프랭카드 같은 거 잘 보셔야 돼요. 또 소고기 협회, 우유 협회 그런 거 붙잖아요. 믿지 마세요. 다 협회에서 돈 받은 거기 때문에 그 협회가 좋다는 걸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액티바이저 되는 과란이나 해서 카페인의 일종이지만 카페인하고 틀린 거예요. 우리 김치도 겉절이 틀리고 김장김치 틀리고 갓김치 틀리고 깍두기 다 틀리잖아요. 비슷한 김치 종류예요. 과란이도 카페인의 일종이긴 하지만은 일반적인 커피 카페인하고 틀리고요. 이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데 이제 영국에 있는 대학에서 연구를 한 거예요. 카페인보다 사포닌, 우리 홍삼에 되는 사포닌이 항산화 작용이 훨씬 강하고요. 이 사포닌보다 더 강한 게 과라닌이라고 해요. 그래서 중남미에서는 홍삼 같은 거 안 먹죠, 절대. 과라닌 먹죠. 그리고 이 과라닌이 염증에도 좋고요. 마지막으로 혈관 확장을 해서 혈액순환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과라닌이 상당히 좋은 걸 말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카페인이야 우기시면은 카페인 아니야 이거는 과라닌이야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저런 거 왜 들어있을까? 그냥 맛있으라고 들어있는 건가? 이게 아니고요. 다 이유가 있죠. 과라나는 혈관을 확장해서 혈류 개선하고 고혈압 예방에 좋고요. 면역, 소화기능 이게 좋아요. 그러니까 비타민 B3나 액티바이즈가 혈관을 확장하는 역할을 하는데 얘가 한 번 더 확장을 시켜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회사 비타민 B군을 먹을 때는 전혀 빨개지지 않는데 PM 제품은 빨개진 이유가 이렇게 비타민 B3가 하는 역할도 있지만 과라나가 한 번 더 효과를 내준다는 거죠. 그리고 비트브리 역시 항산화나 혈액순환 개선, 고지혈증이신 분들 비트브리 가른 거 많이 광고하잖아요. 즙낸 거 드시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고 강황도 마찬가지고 생강도 마찬가지고 녹차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같이 조합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예요. 이게 PM만의 성분 배합이죠. 다른 회사 제품 이런 거 잘 안 넣어요. 왜냐면 넣었다가 효과가 떨어지거나 연구가 없으면은 식약처에서 허가를 안 내줘요. 니네 이거 왜 넣었는데 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연구를 하지 않으면은 식약처에서 허가를 안 내주기 때문에 조그만 회사 하나 그런 데는 이거 잘 안 넣어요. 왜요? 괜히 넣었다가 식약처에서 허가 안 해주면 또 팔잖아요. 그다음 파워 칵테일인데요. 예전엔 이게 상당히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생각하면 되게 싸요. 그렇죠? 야채 과일이 워낙 비싸갖고 파워 칵테일은 저희 회사 제품 중에서 가장 좋은 성분만 들어있죠. 저는 이제 원래는 액티바이즈를 좋아해요. 근데 파워 칵테일은 액티바이즈도 들어있잖아요. 더 좋은 거죠. 다만 조금 비싸서 그렇죠. 근데 요즘은 비싼 것 같지도 않아요. 워낙 야채하고 과일이 비싸서 저는 껌인 것 같아요.
요즘에 뭐 사과나 뭐 하나 사도 다 4,000원, 5,000원 판매하잖아요. 이제 배우들도 이런 말씀 이거 드시라고는 나 녹즙 먹고 있어, 야채 과일 많이 먹어, 한약 먹고 있어 그러시잖아요. 녹즙을 왜 먹죠? 먹기 편해서, 그렇죠? 씹어먹으면 힘들잖아요. 그리고 맛없는 거랑 단 거 섞어서 먹으면 맛도 괜찮고요. 가장 큰 원인은 흡수율 때문에요. 생야채 과일 먹으면 흡수율이 5에서 10%밖에 안 돼요. 흡수율이 낮은 이유는 그 야채에 셀룰로스,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서 이 식이섬유 안에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는데 소화가 잘 안 돼요. 식이섬유는. 그래서 야채 아무리 먹어봤자 흡수율이 5에서 10%밖에 안 된다. 근데 대부분 표에는 뭐라 되어 있어요? 뭐 케일에는 칼슘이 몇 미리 들어있고 몇 미리 들어있다고 그래요. 근데 솔직히 몇 미리 들어있어도 우리가 흡수한 양은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녹즙을 해서 먹죠. 이렇게 갈면은 식이섬유는 다 파괴돼요. 대부분. 근데 흡수율도 50% 늘어요. 10%에서 50% 늘는데 독소의 양도 10에서 50% 늘어요. 이거 한약을 달여 먹죠? 달이면 또 흡수가 더 잘 돼요.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은 달여 먹으면 더 좋겠죠? 근데 달이면 어떻게 돼요? 비타민이 다 파괴돼요. 뭐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비타민이 없으면 효소화가 안 되고 우리 몸에서 사용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한약 드시는 분도 반드시 비타민은 같이 드셔야 돼요. 한약 만들 때 비타민이 다 파괴되기 때문에 그래서. 야채에 관한 동영상인데 짧은 것도 보고 갈게요. 토마토 좋아하십니까? 토마토는 익을수록 독성이 감소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실제로 급식에서 제공된 토마토를 먹고 집단 식중독이 발생하는데요. 덜 익은 토마토에는 솔라닌이라는 열에 잘 파괴되지 않는 식물 독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덜 익은 초록색을 띤 토마토는 독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덜 익은 토마토를 먹고 전신 마비가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솔라닌은 감자의 녹색 부위에도 상당한 양이 들어있습니다. 솔라닌은 감자, 토마토 등 가집과 작물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낸 천연 살충제입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사례입니다. 미국에서는 그린 스무디 주스에도 상당한 인기를 끌었는데요. 정상 신기능을 가지고 있는 65세 여성의 사례입니다. 여러 가지 녹색잎 채소와 과일 등을 넣어서 그린 스무디 주스를 섭취했는데요. 이런 채소와 과일에는 식물 독소 중 하나인 독설산이 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꽤 많은 양의 채소와 과일을 갈아서 이걸 스무디로 만들었습니다. 주스에는 엄청난 양의 복살산이 응축돼서 겁니다. 이걸 마신 여성은 급성 복살산염 신증이 발생했고 결국 급성 심부전으로 진행되면서 사망했습니다. 식물과 과일을 갈아서 먹으면 상당한 양의 식물 독소를 같이 섭취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채소와 과일을 드실 때에는 갈아서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2006년 일본에서 발생한 대형 사건인데요. 저녁 7시 황금 시간대에 방송한 비칸바디라는 TV 프로그램에서 흰콩의 다이어트 효과를 소개했습니다. 흰콩에는 탄수화물 흡수를 억제하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를 조리해서 먹으면 다이어트 효과를 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하다가 1000명 이상이 급성 위장 장애가 발생했고 이 중 100명이 병원에 입원하는 대형 사건이 발생했던 겁니다. 흰콩에는 렉틴이라는 식물 독소가 있는데 이를 잘 처리하지 못해서 발생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식물은 포식자들을 아프게 만들 수 있는 독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I would never touch inorganic fruit and vegetables because fruits absorb pesticides and herbicides and insecticides through their skin. There was a recent study published about inorganic strawberries where they actually took inorganic strawberries from a supermarket, brought them home, put them in a commercial press, pressed the juice out of them, and there was so much pesticide in the juice they were able to take that juice and respray the crop. Whoa! And still have the same level of pesticide protection from the juice that was squeezed from inorganic. 딸기를 갈아서 농약 대신 줬더니 다 벌레를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딸기 아니에요. 미국 딸기. 그래서 그러잖아요. 유기농 아니면 안 먹는다고. 피해 제품은 다 유기농이죠. 이게 모든 식물에는 독소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사람은 이제 우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손이라는 게 있고 뭐 사자는 발톱하고 입이 있잖아요. 근데 식물은 자기를 방어할 수 없기 때문에 강력한 살충 성분은 아니고요. 항산화 물질이라고 뭐 렉틴이라고 하는데 그런 성분이 들어있어요. 특히 C 주변에 더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사과도 C 주변에는 먹지 말라고 하는 거고. 근데 그거를 잘 소화시키는 간 기능을 가지신 분들은 크게 해가 안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상당히 큰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나 몸이 약하신 분, 간이 나쁘신 분, 저는 소화가 잘 안 되는 어르신들은
웬만하면 통곡물도 드시면 안 좋아요. 소화가 안 되고 거기에는 렉틴이라는 그 섬유질을 소화 못 시키면 상당히 위도 안 좋거든요. 제 고객 중에 한 분이 진짜 제가 한 10번은 가서 상담을 해드렸고 진짜 열심히 써요. 제품을 삼성뿐만 아니라 미노겐, 콜라겐도 들어가서 다 먹었는데 살도 안 빠지고 독소도 안 빠지고 피곤함만 들어갈 뿐이지 몸 상태가 안 좋았다고 되게 1년 이상을 드셨다고 그래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다이어트 하신다고 아침에 콩 갈아서 먹고 점심때 콩 갈아서 먹고 저녁은 밥 반 공기랑 닭고기 이렇게 먹었어요. 제가 봐서는 피임 주스를 안 먹어도 무조건 살이 빠져야 되거든요. 근데 안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콩의 독소 때문이라고요. 결국 얼마 전에 이제 입원하셨어요. 왜요? 간 수치가 너무 높아졌어요. 제가 콩을 가능하면 끊어보시라는데 콩이 좋다고 했대요. 다들 먹으면 좋다고.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두부를 드세요. 두부는 끓여서 발효했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콩을 계속 열심히 드시더니 간 수치가 올라갔다고. 콩 국물 같은 거 만드실 때 콩을 불리잖아요. 그다음에 삶아서 하잖아요. 이 콩 불린 물을 불리셔야 돼요. 왜 독소가 가을로 다 빠졌는데 그걸 도로 두면은 독소를 다시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독소가 있는데 굳이 어렵게 과일을 비싼 과일 사 먹지 마시고요. 파워 칵테일 드시면 돼요. 그렇죠? 진짜 싸요. 파워 칵테일 먹어야 하는 이유가 장이 좋아지면은 파킨슨이 좋아진대요. 파킨슨의 원인이 장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아는 세로토닌도 장에서 한 80% 90%가 생성되니까 우울증에도 반영이 돼요. 우울증도 장에서 반영되는 거고 이 갑상선도 있어요. 의사가 그러잖아요. 장담한대요. 100%. 갑상선이 나빠지는 이유도 장에서 시작한다고 해요. 그리고 한 번만 더 뒤로. 시간이 다 됐어요. 빨리 가야 돼요. 저기 문장 더. 파워 때 보면 변비가 안 나요. 더 심해져서 이런 분이 있잖아요. 이게 원인을 보시면 알아요. 변비약의 원리가 여러분 많이 아는 아락실은 섬유 보충제예요. 부피를 키워주는 거고 듀플러스는 무릎술 방해해서 변을 묽게 해주는 거고 비커그린은 장의 신경을 건져서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가장 안 좋은 변비약은 비커그린. 이거는 일주일 이상 먹으면 안 돼요. 장의 신경을 건드리기 때문에 나중에 안 드시면은 자극을 안 해요. 더 힘들어져요.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게 비커그린이고요. 그러니까 변비의 원인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물이 문제냐, 섭취량이 문제냐, 탄력이 문제냐를 보셔야 되는데 물이 부족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나 물 많이 먹는데 그러는데 물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커피 드시고 이뇨제 같은 거 드시면은 어떻게 돼요? 그냥 거쳐서 빠져나갈 뿐이지 실제로 장에 물이 없는 거예요. 특히 고혈압약 중에 이뇨제가 있거든요. 고혈압약이 3가지 종류가 크게 있는데 칼슘 차단제, 이뇨제, 또 뭐죠? 혈관 확장제 3가지가 있는데 이뇨제 계통의 고혈압약을 드실 경우는 물을 열심히 먹어도 다 빠져나가요. 장에 머물러 있어야지 변비가 안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식이섬유가 장성사든 물을 다 써버려서 또 해독할 때 대사를 할 때 물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물이 다 빠져나가서 그래서 커피 같은 거 드시는 분들은 물 더 자주 드셔야 돼요. 커피엔 이뇨제 활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가 장 탄력. 장의 탄력이 수십 년 동안 아버진 게 한 달, 2달 먹고 좋아지지 절대 않거든요. 장 탄력은 장기간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가장 그런 거 지방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어요. 고기나 지방 안 드시는 분들. 제가 이제 작년 가을일 거예요. 한 일주일 됐는데 아주머니 한 분이 나 평생에 화장실 그렇게 잘 갔는데 일주일 만에 화장실을 못 간대요. 그래서 이제 혹시 오늘 삼겹살 드시니까 오늘 누구 만난대. 오늘 저녁 때 가서 친구 만나서 삼겹살 많이 드시라고 했죠. 그리고 뉴트리트 2포 드시고 주무시라 했더니 그 다음에 전화 왔어요. 화장실 잘 갔다고. 그 이유는 변이 미끄러워야지 쭉 잘 빠져나오거든요. 근데 기름기를 먹고 리스트를 먹으면은 리스트가 어떻게 해요? 기름기를 장에서 잡아놔요. 흡수가 안 되게. 그러면 안에가 미끌미끌 해져요. 근데 기름을 잘 흡수 못 하시는 분은 살살할 수도 있어요. 기름이 너무 많으니까. 하지만 하여튼 변은 잘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실험도 했어요. 30명 상대로 버터를 밥 먹기 아침에 30분 전에 먹었더니
80% 정도가 다 혈압을 다 바로 가니까요. 그러니까 버터 많이 드시면 되게 좋아요. 실제로 버터에 대한 얘기 해드리면은 한 사람이 의학 박사가 실험을 했어요. 하루에 버터 100g, 두부를 때면 한 무 정도 되거든요. 두부 한 무 정도를 매일 30일 동안 버터를 먹었어요. 먹었더니 혈압 떨어지고 콜레스테롤 떨어지고 다 떨어졌어요. 네. 기름기하고 혈압하고는 아무 상관없고요. 고지혈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콜레스테롤 높아지는 이유는 뭐야? 탄수화물 많이 드셔서 그렇고요. 면증이 많아서 그런 거거든요. 육식과 채식 과연 어떤 게 더 혈압 몸에 좋은지 논쟁은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타고난 유전자가 거의 일치하는 일란성 쌍둥이가 다들 생긴다고 나섰습니다. 우클릭 세 번째 검색어는 일란성 쌍둥이의 육식과 채식입니다. 영국의 일란성 쌍둥이 형제입니다. 12주 동안 육식과 채식이 몸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알아보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한 명은 엄격하게 채식 식단을 지키고 한 명은 고기와 유제품, 생선 등 동물성 식품을 자유롭게 섭취했습니다. 함께 매일 같은 양의 열량을 섭취하고 같은 양의 운동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험을 마치자 눈에 띄는 차이가 있었다고 하네요. 바로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었습니다. 이 채식을 한 쪽은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심각하게 감소한 반면 육식을 선택한 쪽은 그대로 유지됐다고 합니다.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면 비만과 당뇨 등 대사 질환이나 알레르기 같은 면역 질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왜 야채가 좋다니 야채만 먹었는데 나빠질까요? 우리 장내 미생물은 한 2,000에서 3,000 종류가 있다고 해요. 다양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 장내 미생물도 야채 좋아하는 놈이 있고 고기 좋아하는 놈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채만 먹으면은 야채 관련된 미생물은 많이 성장하는데 그 고기를 좋아하는 미생물은 많이 없어져요. 고기를 좋아하는 그 육식을 좋아하는 가장 대표적인 미생물이 뭐가 있죠? 비피더스라고 있어요. 그래서 고기 많이 드시는 거 걱정되시고 부담되시면은 단백질 제품 많이 드세요. 특히 성장할 때나 어르신들 단백질이 부족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가 1년에 고기를 한 60kg 정도 먹는데요. 한 달에 5kg 정도 먹는 거거든요. 한 달에 5kg 이상 드시는 분 계세요? 5kg도 안 드시면 안 돼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장사하는 나라가 마카오, 홍콩, 핀란드인데 저기 동유럽 아니 북유럽 쪽에 한국 나라예요. 근데 1년에 평균 190kg를 먹는데요. 190kg. 그 나라에 비해서 3분의 1도 안 먹고 있어요. 우리 고기 섭취량이 세계 꼴등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물론 고기 좋은 거 드셔야 돼요. 네, 기름 적은 거. 왜냐면 기름에 독성이 많기 때문에 제품을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호주나 아르헨티나산 소고기 드세요. 요즘 이거 많이 유행하시죠? 제가 이제 간 해독 때문에 들고 온 얘기는 아니고요. 디드링크가 우리 몸의 3대 독소를 해독을 해주는 기관이죠. 장, 간, 신장. 이 세 가지가 우리 몸에 해독하는 3대 기관이에요. 3대 기관을 다 좋게 해주는데 제가 뭐 해독하라고 가진 건 아니고요. 이게 다이어트에 도움이 많이 돼요. 그 이유는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으면은 간에서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을 해요. 간이 나쁘면은 저장하는 양이 적어요. 100을 먹었는데 50을 저장하고 나머지 50은 어떻게 해요? 중성지구로 바꿔서 뱃살로 저장을 해버려요. 근데 간이 깨끗하면은 100을 다 저장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산으로 가는 확률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이어트 전에 꼭 해독하라고. 해독하면 되게 좋고요. 그 디드링크랑 섭취 먹고 나서 한 2-3시간 정도는 이제 공복을 유지하시는 게 조금 좋아요. 바깥은 거 안 드시고. 왜냐면은 디드링크가 들어가서 간에 들어가서 막 해독을 하려고 그러는데 밥을 먹으면은 얘가 그걸 중단하고 밥을 소화 분해하는 일부터 해요. 그래서 해독작용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 항상 드시고 나서 한 2-3시간 공복하는 게 더 좋고요. 드신다고 해서 해독을 전혀 안 하는 건 아니고요. 하는데 공복이 더 좋다. 그리고 해독 중에 이런 것들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요. 이것도 많이 물어봤어요. 뭐 먹으면 좋을까? 저 뭐 먹어요? 어디가 안 좋은데 뭐 먹으면 좋을까요? 저도 예를 들려고 고심끝에 이런 거 같았어요.
여러분은 저녁에 그런 반찬 하려고 그러는데 세 가지만 딱 세 가지만 골라야 한다. 그럼 뭐 고르실 것 같아요? 뭐 동네마다 틀리긴 하겠죠. 집마다 틀리고 대부분 소금, 파, 마늘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게 이거예요. 어떤 걸 드셔야 할지 정확히 몰라요. 근데 이 세 가지는 기본이기 때문에 반드시 드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간장을 넣으시든 깨소금을 넣으시든 고추장을 넣으시든 그건 좀 추가적으로 집안에 맞게 넣으시면 되듯이 이 세 제품에다가 여기다가 콜라겐을 넣으시든 뭘 더 드시든 그거는 본인 마음대로 하시고요. 이 세 개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하세요. 고혈압 있는데 뭘 먹으면 도움 될까요? 여기서 고혈압인데 도움이 안 되는 제품이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거는 저거는 안 먹어도 될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 없어요. 다 드셔야 돼요. 단백질도 고혈압에 상당히 도움이 돼요. 단백질이 면역력에 되게 중요하잖아요. 호르몬도 중요하고 그리고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탄수화물 흡수력이 툭 떨어져서 그래서 다이어트도 좋아요. 그것처럼 혈압이라 그러면은 뭐 기본 3종에다가 뭐 상황에 따라 한두 가지 더 드실 수 있는데 다 드셔야 되는데 다 드시라고 또 뭐라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5개를 골랐는데 3종에 콜라겐, 비타민, 미네랄. 좀 여기 계신 분은 이 7종 이 아까 5종에다가 오메가3나 제시츠 더 드시면 되고요. 제시츠가 항산화 제가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거 안 드실 분들은 파워커피를 한 두세 번 더 드시면 돼요. 거기도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게 더 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시츠 드세요. 그리고 혈압은 뭐야? 자기 나이 더하기 90. 나이가 60이신 분들은 150. 50이신 분들은 140이 정상이에요. 책에 나와 있고요. 네이버에 쳐도 나와 있어요. 120이 정상이 아니고요. 자기 더하기 90. 2000년도 초반만 해도 180이 정상이었어요. 근데 자꾸 내린 거예요. 약을 팔기 위해서. 혈압약이 있는데 많이 본 거예요. 저한테 이제 약봉지를 많이 보내오세요. 찍어서. 노바스크 적은 한 70대는 다 있으시더라고요. 뭐냐면 뇌가 움직이는 건데요. 저거 먹으면은 저거 왜 먹어요? 저거 안 드시면은 혈관이 터져서 뇌출혈이 일어나서 뇌졸중 거린다고. 근데 뇌졸중의 원인 중에 85%가 뇌 경색이에요. 뇌가 터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뇌가 터져서 뇌경색이 올 확률보다는 뇌졸중이 올 확률보다는 뇌 혈관이 막혀서 뇌졸중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85%가 뇌경색이라는 거예요. 뇌경색은 혈압약을 먹었을 때 걸리는 거고요. 혈압약을 안 먹었을 때 걸릴 수 있는 게 뇌출혈이에요. 85%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안 먹는 게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뇌졸중을 위해서는. 그래서 저 약을 먹어서 혈액순환을 천천히 하게 되면은 산소가 부족하고 영양도 부족해서 탈모가 오고 시력 감소가 오고 기억력 감퇴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포가 검진돼요. 암 발생 확률도 높아진다고 너무 결과났어요. 저 약을 먹을 경우 혈압이 150에서 120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혈중의 산소량이 20% 감소합니다. 산소가 감소하면 어떻게 돼요? 암의 확률이 높아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액티바이드를 두세 개 더 드셔야겠죠. 산소량을 드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혈압약을 못 끊으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액티바이드를 2배, 3배 더 드셔야 돼요. 그리고 물이 부족해진대요. 그 혈압약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인뇨적이거든요. 피의 양을 줄여서 혈압을 떨어뜨리는 거기 때문에 물이 부족하게 되고 그러면은 유령이라고 생기고 콜레스테롤도 증가할 수 있다. 그래서 혈압약의 대표적인 부작용이 뭐가 있냐면은 식도염, 소화불량, 근육통, 관절염, 무지력증은 기본이에요. 무조건 생겨요. 저 위에 5가지 생기는데 간혹 심부전이나 심장마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혈압약의 부작용에 심장마비가 있는 거예요. 다시 거꾸로.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락인데요. 먹었을 때 나타나는 반응. 주스 열심히 먹으시면 면역력이 높아져요. 면역력이 높아지면 열이 나요. 왜 그러냐면은 면역세포가 열심히 활동을 하는 거예요. 염증세포나 나쁜 세포 다 잡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면역력이 약했을 때는 나쁜 점 있어도
귀찮다 그냥 지나가 버리거든요. 근데 이게 활발해지면은 조금만 있어도 다 잡아먹어요. 세포가 바이러스랑 싸우는 과정에서 열이 나게 되고요. 그리고 가려워지고요. 두드러기 나고 통증도 발생해요. 부종도 발생하고. 통증이 왜 발생하냐면요. 우리 몸살 감기 걸리면은 근육통 오잖아요. 그 원인이 뭐냐면은 항체가 발생하면 면역세포가 활성화되고요. 그 바이러스나 세포를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는 살아있는 세포거든요. 멀쩡한 세포예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것뿐이지. 살아있는 세포를 뻥 하고 터뜨리기 때문에 통증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통증이 생긴다는 것은 면역세포가 활성화돼서 올 수 있다. 그리고 그것도 많이 하죠. 왜 속쓰리고 울렁거릴까? 위에 염증이 있으면 돼요. 점막이 손상돼서 세포를 건드리기 때문에 울렁울렁거리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위험약을 드시잖아요. 위험약은 뭐냐면은 위산을 안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속쓰림을 줄여주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위산을 안 나오게 하면 당장은 속쓰림이 줄어들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위산이 점점 안 나오게 돼요. 위산이 점점 안 나오면은 영구성 식도염이 오게 되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속쓰리더라도 한 3-4일만 참으시면 없어져요. 유벽에 있는 세포는 한 2일에서 4일 정도 다시 생성이 되니까. 그리고 스트레스 받으면은 위산과다 우리도 위 긴장을 해서 위가 쓰리거나 뒤틀릴 수 있어요. 그리고 적응력. 이제 평소에 비타민이나 미네랄 거의 안 드신 분들은 갑자기 먹으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술 드실 때, 처음 드실 때 한두 잔만 먹어도 막 어지럽고 막 취하고 울렁울렁 하잖아요. 근데 자꾸 드시다 보면은 한 병 먹어도 멀쩡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처음에 아무것도 먹으면 적응이 안 돼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계속 늘리시면은 충분히 적응 가능하고요. 소금이 부족해도 그렇게 평소에 싱겁게 드시는 분들, 나트륨과 C에 염소 이온이 부족한 사람들은 갑자기 전해질이 많은 미네랄을 먹을 경우 활달하게 섭취 현상이 일어나요. 그럼 갑자기 울렁울렁 할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여름에 땀 흘리고 나면은 울렁울렁 거릴 때 있거든요. 그때 소금이 빠져나와서 소금을 먹으라 하잖아요. 비슷한 원리예요. 간에서 해독을 하게 되면 가스가 발생하고요. 간 문맥을 통해서 가스가 올라오거나 장에 가스가 찬 게 위로 올라오면은 울렁울렁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먹기 싫은 거예요. 억지로 산 거예요. 억지로 샀는데 먹기 싫으니까 정신적인 거부예요. 왜냐면 이게 어떤 게 있냐면은 여러분 알잖아요. 뭘 먹었는데 되게 맛있게 고기를 먹었어. 먹고 나서 야 그거 뱀고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얘기 하기 전까지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근데 정신적으로 내 신경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먹으려고 일부러 올라가다 할 수도 있고요. 이것도 얘기도 많이 하죠. PM성 같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갔다고. 이 커피숍을 많이 보셨잖아요. 저게 지방을 분해해주는 걸까요? 분리해주는 걸까요? 분리해주는 거예요. 보잖아요. 커피층과 지방층으로 분리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액티바이즈 열심히 드시면은 분리가 돼요. 세포 안에 있는 지방, 혈액 속에 있는 지방들이 혈액하고 엉켜 있는 것들이 분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분리된 지방이 어떻게 돼요? 간에서 해독이 돼야 돼요. 뭘로요? 80%의 물과 20%의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그 때문에 더 많이 드시면 콜레스테롤 수치 올라갔고요. 당연히 당뇨의 혈압도 조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수치는 많이 올라가요. 기름 자체가 분리돼서 나온 거니까. 근데 그 영향으로 당뇨의 혈압도 살짝 올라갈 수는 있고요. 두 번째가 소변량과 땀이 증가해요. 지방이 뭘로 분해된다고 했죠? 80%의 물과 20%의 이산화탄소로 분리되기 때문에 지방이 분해가 열심히 잘 되면 소변량이 증가해요. 그 밤에 새벽에 갑자기 화장실 자주 다니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려움이나 정규. 체지방이 분해되면서 한 80%는 혈액으로 다 들어와요. 근데 혈관 쪽에, 피부 쪽에 있는 거는 다 피부 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간 수치. 간이 이제 할 일이 많아지는 거죠. 지방도 분해해야 되니까. 그래서 간이 피곤할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지방일까요? 아닐까요? 콜레스테롤은 지방이 아니고요. 지방을 품은 단백질입니다. LDL 콜레스테롤 안에 지방이 있는 거고요. HDL은 콜레스테롤 안에 지방이 있는 거예요. 지방을 운반하는 애들이에요.
CF에서 콜레스테롤이 필요하다면은 LDL이 또 배달을 하는 거고요. 쓰고 나오면은 HDL이 운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LDL이나 HDL은 아무 죄가 없어요. 100이든 200이든 300이든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많이 필요하면 LDL이 늘어날 거고요. 쓰고 남은 게 많으면 HDL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걸 조절하는 게 중요하고요. LDL이 200이다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환자 치료 과정인데요. 그거는 치료 전에 콜레스테롤 210, 콜레스테롤 210이면 뭐 그닥 높은 거 아니잖아요. 보통 200, 한 20, 30까지는 조심하라고 약은 안 주더라고요. 근데 230이 넘으면 약을 줘요. 근데 중소지방이 높아요. HDL은 낮고 LDL은 110. LDL이 130 이상이면 약 먹으라고 하거든요. LDL은 정상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심장질환 발생 위험도라고 있는데 중성지방을 HDL을 나눈 거예요. 15점 표현했어요. 엄청나게 위험한 거거든요. 정상이 2에서 3이에요. 2에서 3이 나와야지 심장질환, 뇌에서 질환 이런 게 안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액티버트 열심히 먹었더니 어떻게 받았냐면은 콜레스테롤이 230도 늘었어요. 병원 가면 뭐라 그래요? 콜레스테롤이 늘었어요. 못 드셨어요. 액티버트 먹었어요. 끊어요. 그래죠? 근데 중성지방이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HDL은 좀 늘고 오히려 LDL은 160로 늘었어요. 130이 정상이라고 정해놨는데 160이니까 또 약 먹으라고 해요. 근데 실제로 심장질환 위험도는 5.3으로 많이 낮춰졌어요. 이거는 정상적인 혈관과 혈액순환을 가려주려면은 중성지방을 조금 더 낮추고 그죠? HDL을 좀만 높이면은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LDL 신경 쓰지 마시고요. 총콜레스테롤 신경 쓰지 않으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중성지방과 HDL 비교돼요. 그러니까 누가 PMS 먹고 병 가서 검사했더니 콜레스테롤 높아졌대 그러면은 가져와봐. 검사 같은 거 가져와봐. 그래서 다른 건 다 묻지 마시고 몇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중성지방과 HDL 비율만 보시면 되고요. 나트륨 영양소 스탠포드 의뢰에서는 오메가3와 나이아신 먹으면 낮춰진다고 정식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이 박사님은 제가 주로 이용하는 박사님인데 비타민 C와 비타민 B3를 먹으래요. 그럼 콜레스테롤 낮아진대요. 박사님이 하루에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 나이아신을 100mg로 시작해서 500mg까지 늘려서 3개월 이상 먹으면 무조건 내려간대요. 근데 500mg면 얼마 정도 되죠? 한 통에 900ml 들었으니까 하루에 반통 정도 시라는 거예요. 하루에 반통. 한 스푼에 10ml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10스푼을 시작해서 점점 늘려서 50스푼 하루에 이렇게 3개월만 드시래요. 이런 거 드시면 콜레스테롤 좋아지고요. 아닌 거는 뭐 인터넷 사진도 많고요, 블로그도 많고요.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면은 아키나 박사라는 사람이에요. 스타틴 약, 콜레스테롤 약을 개발하는 사람이에요. To their discoverer, Kira Endo. In 2004, he was found to have an elevated LDL level, and his doctor, not knowing who he was, recommended that he take a statin. Kira declined. 뭔 얘기냐면은 우리가 먹는 스타틴 고지혈증 약을 개발한 사람인데 일본계 미국인이에요. 아키라 박사가 자기가 개발한 약인데 자기 나이가 먹어서 이제 피검사 했더니 콜레스테롤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의사가 그 스타틴을 먹으라고 권했겠죠. 근데 개발한 자기는 절대 안 먹었다는 뜻이에요. 약이 안 좋으니까 절대 안 돼. 자기가 만들었는데 어떻게 잘 알겠죠? 당뇨에는 먼저 해독을 하시고 먹는 거 조절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해독하고 먹는 거 조절하는 거예요. 먹는 거 조절할 때는 뭐 이런 거 드셔도 되고 단백질 드셔도 되고 뭐 프로쉐이프 드셔도 되고 집에서 고기 많이 드셔도 되고 하여튼 탄수화물을 줄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혈액순환 잘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세포 활성화 시키면은 다이어트도 좋고 당뇨도 90%가 해결이 된대요. 당뇨약이나 골담약을 먹은 지 5년 이내의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했을 경우 살을 뺐을 경우 90% 확률로 완치가 된대요. 근데 10%는 뭐냐? 뼈 많은데도 이런 병이 계신 분이 가끔 있어요. 좀 이상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다이어트로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건강 상태 여기까지 하는데요. 탁구과 오히려 해로울 때 어제 영상이 있는데 영상 기록 안 해갖고요. 소화 능력이 떨어지신 분들은 자꾸
잡곡밥을 줄이시고 간내 콩팥에 안 좋다는 내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고등어 등푸른 생선 많이 먹으잖아요. 거기에 불포지방산이 많다고. 고등어의 불포지방산이 약 70%가 들어있대요. 100g당 70g. 그럼 고기는 얼마나 됐을까요? 고기에 15%. 삼겹살은 60%, 닭고기 67%, 물고기는 69%. 그 차이가 없어요. 등푸른 생선이랑 고기랑.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한국식품연구원에서 나온 실체예요. 그러니까 저거보다는 불포화지방산 좀 더 들리는 건 맞아요. 근데 불포지방산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삼겹살 드셔도 되고요, 닭고기 드셔도 되고요. 근데 꽃등심은 조금 낮아요. 생각해 보시고요. 저는 돈 없어서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기 소비량이 상당히 적어요.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은 건 사실인데 상당히 적고 고기는 이왕이면은 마블링이 적은 거 맛이 없죠. 맛없는 게 건강에 좋은 거예요. 모든 게 맛이 없는 거 드시고요. 예, 이것도 남는데 막 목 아프다 하잖아요. 뒷목 아프다는데 이게 혈압이 높아서 아픈 게 아니고요. 머리가 무거워서. 왜냐 요즘 들어 핸드폰 이렇게 보고 다니는 바람에 머리가 많이 무거운데 그렇지 않아도 무거운데 더 무거워서 그렇대요. 핸드폰 때문에 그러니까 혈압 때문에 머리가 아플 확률은 5% 정도밖에 안 된대요. 갑상선이 좋지 않은 분 많잖아요. 갑상선 떼내시는 분. 우리나라 갑상선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 막 잘라내는데 갑상선이 안 좋으면은 산화질소 생성이 안 된대요. 산화질소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드셔야 돼요. 갑상선 안 좋으신 분들 신지로이드만 많이 드시지 마시고 미너덴 꼭 드세요. 영양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미네랄이에요. 그다음 비타민. 비타민 아무리 열심히 먹어도 미네랄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고요. 비타민이 없으면 효소화가 안 돼서 소화 흡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영양소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비타민과 미네랄이에요. 반드시 드셔야 되는 거고요. 또 뭐냐면은 천연에서 먹어야지 합성 미네랄 볼 경우에는 각종 질병이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천연에 먹어 드시라는 얘기고요. PM 수술 넣는다는 것은 활성화시킨다는 뜻이잖아요. 액티바이즈가 활성화시킨다는 뜻이고, 첫 번째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세포를 활성화시키면 세포 안에 독이 있으면 독도 활성화되고요, 염증도 활성화돼요. 그래서 더 아플 수도 있어요. 근데 들쳐내야지 고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활성화시키는 거고요.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면은 대식세포가 열심히 세포를 치료를 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더 아플 수도 있고 열이 날 수도 있어요. 신경계를 깨끗이 하는 거기 때문에 통증을 더 느낄 수 있어요. 나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좀 이쪽이 아프긴 한데 정확히 어딘지 잘 모르겠다. 신경이 무뎌진 거예요. 근데 열심히 드시면은 여기가 아프다라고 신경이 깨끗해지면서 통증이 좀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대사가 활성화되면서 모든 염증이 줄어들 수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먹으면 건강이 이렇게 쫙 좋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왜 이렇게 안 좋아지냐 그러는데 실제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어떨까? 이러면서 좋아지는 거예요. 꼭 PM 주사를 안 먹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가만히 누워 있어도 좋아졌다. 우리도 감기 회복할 때 열이 났다, 안 났다가 추웠다, 더웠다 하잖아요. 우리 몸은 항상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면서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막 심하게 아프고 싶은 분도 있고요. 6개월에 한 번씩 그럴 수도 있고. 항상 좋아졌다, 나빠졌다 할 때 항상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반대로 나빠질 때도 저렇게 나빠져요. 쫙쫙 나빠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면역력을 높여드릴 수 있고요. 이런 면역 호전 반응이 일어나서 그럴 수도 있고. 다 끝났는데요. 내 몸은 내가 살린다 했잖아요. 약을 버리고 몸을 바꾸라고. 그 이유 뭐냐면은 병을 고치는 약은 없어요. 이 세상에 위장을 낫게 하는 약은 없어요. 의사한테 물어봐요. 이거 먹으면 위장 나아지냐? 안 나아져요. 통증을 줄여주는 거고, 고혈압약 먹어봤자 고혈압약 낫게 안 해줘요. 항암제 먹으면 암을 죽이나요? 죽여요. 항암제는 암을 죽여요. 암을 죽이는 게 아니라 세포를 죽여요. 그러니까 암
암세포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반 세포도 같이 죽여서 문제예요. 그러니까 항암제는 진짜 젊은 사람들이 힘이 있을 때는 써도 괜찮아요. 근데 키우시는 분들이 쓰면은 암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라 모세포, 모낭세포, 생식기세포, 미세포 다 죽여요. 그래서 결국은 못 먹어서 죽어요. 약은 증상을 완화시키는 거지 병을 고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에 자연 치유력을 쓰세요. 자연스럽게 우리 몸이 치료를 하거든요. 질병은 하나가 아니라 시스템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드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렇게 하는데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끊어버리면은 그냥 나빠지고 말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드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그 강의 들었던 교수님인데 아산병원 교수님이에요. 의사들은 건강검진 거의 안 받는 거예요. 수술도 안 받고 스탠드도 안 하시고 왜? 하면은 나중에 부작용이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물론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지만 부작용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기 때문에. 예를 들어 백내장 수술했는데 부작용 확률이 10%라 그럼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안 해요? 그 10% 혹시라도 내가 들면은 실명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하는 거고요. 의사들은 그 부작용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잘 안 한다는 거고요. 내 몸이 하는 대로 응원만 하자, 내버려둬라, 방해하지 마라, 몸이 하는 대로 놔둬라. 이렇게 하면은 시간이 걸리지만 나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TM은 자연에서 왔잖아요. 여러분은 세포를 응원하니까 믿으시고요. 믿음은 어떻게 돼요? 믿고 드세요. 믿고 드시면은 건강해지고 돈도 벌잖아요. 네, 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